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혼자 다 아는 남자 혼다입니다. 오늘 다룰 이야기는 오고타이 칸의 시대가 열리면서 고려와 몽골의 전쟁이 시작되는 대목, 제1차 여몽전쟁의 초전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몽전쟁은 이후로 30년간 띄엄띄엄 계속해서 진행되게 되는데, 그런 지리한 전쟁 상황 중에서 전략 전술적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많기도 하고 또 기릴 만한 장면이 많기도 한 그런 전쟁이라고 생각해서 이번 회를 포함해서 앞으로 3회 내지는 4회에 걸쳐서 구체적으로 묘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전쟁은 하나하나씩 디테일하게 묘사하기보다는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가는 방식으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 이야기를 요약하면서 이번 시간에 시작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칭기스칸의 시대에 고려와 몽골이 형제의 맹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심화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원인은 몽골의 지나친 고물 요구에 고려가 불만을 가지기 시작하고, 몽골이 서방 원정을 간 사이에 몽골의 뒤통수를 치려고 하는 동진국도 고려에 자꾸 손을 내미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상황이 더욱더 꼬이고 복잡해지는 상황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그리고 그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몽골의 사신인 저고해가 살해되게 되죠. 최희의 고려 무신정권은 이 저고해의 사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도 않고, 사실상 몽골과 단교된 상황에서 이대로도 괜찮겠지 하는 확증 편향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몽골이 고려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취하지 않고 있었던 것은 칭기스칸의 죽음 때문이었고, 이 칭기스칸 죽음 이후에 몽골 제국은 몇 년간의 어수선한 툴루이 가문의 섭정기를 거쳐서 비로소 어수선한 시기를 수습하게 됩니다. 고려 입장에서는 적대적으로 있었던 몽골의 모습이 뿌연 안개에 가려 있었는데, 이 안개가 걷히면서 갑작스럽게 적대적인 몽골의 모습과 바로 직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의 출발점은 고려가 괜찮겠지 하는 확증 편향에 사로잡힌 상황에서 갑작스런 몽골의 적대를 마주하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오고타이 칸의 시세가 시작되는 바로 그 시점이죠. 오고타이 칸은 케룰렌 강가, 그러니까 몽골 동북쪽과 중국의 접경을 흐르는 강에서 쿠릴타이를 통해서 몽골 제국의 두 번째 대칸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오고타이 칸은 워낙에 거대했던 아버지인 칭기스칸의 후광을 의식한 그런 행보를 보이게 됩니다. 아버지의 그림자가 짙으면은 그거를 의식할 수밖에 없게 되죠. 집권 초기의 행보 때문에 다소 이런 과소평가가 이어지게 되는데, 집권 초기를 보면은 상당히 소비지향적인 그런 대칸이었습니다. 칭기스칸이 일어놓은 그런 부를 분배하거나 굉장히 쾌락적인 그런 향락에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그런 모습이 특히 잘 드러났던 게 새로운 제국의 수도 카라코룸을 건설하면서 신하와 백성들한테 금은보화를 분배했던 거, 그리고 페르시아의 사학자 주베이니의 표현에 따르면은 환락의 앙탄자를 펼쳤다, 이렇게 묘사한 것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환락의 앙탄자라는 게 정말 어떤 건지 좀 맛이라도 보고 싶은 느낌도 있는데, 아무튼 간에 집권 초기에 이런 소비지향적인 행보는 신민의 인심을 얻는 동시에 성취의 압박에서 스스로 위로를 주기 위한 그런 행보였던 걸로 보입니다. 왜 우리가 성취의 압박에 막 시달리게 되면은 스스로한테 좀 쾌락을 좀 줌으로써 소소한 쾌락이나마 조금 탐닉해서 자기한테 위로를 주고 그런 때가 있잖아요. 아마 오고타이 칸도 그런 시기를 좀 겪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한마디로 착실하게 내실을 다져가지고 나라의 곳간을 차곡차곡 채워가는 그런 스타일의 군주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정복군주로서 대단한 성취를 이루게 됩니다. 이 측면에서는 칭기스칸의 성취를 계승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칭기스칸이 완성하지 못했던 금나라 정벌을 수행을 하고, 그러니까 금나라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수부타이와 바투를 서방으로 보내가지고 서방 원정을 수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러시아에서 동유럽까지 정복하는 그런 엄청난 정복 사업을 벌이게 됩니다. 심지어 폴란드, 독일, 그리고 이탈리아를 다음 타겟으로 잡고 위력 정찰까지 시행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로 이 오고타이 칸이 사망함으로써 폴란드, 독일, 이탈리아 이런 지역까지 진출을 하지는 못하게 됩니다. 아무튼 만만치 않은 대칸이라는 점은 확실히 파악을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부터 얘기할 거는 이런 만만치 않은 오고타이 칸과
고려의 접점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려의 무신정권 수장인 최이가 몽골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보였냐면 적에게 굴복은 안 하지만 승리를 하기 위한 전략이나 아니면 파국을 피하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극심한 갈등이 내재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한 대응을 보이게 되면은 상대 제국에 있는 정복형 군주로서는 결국에는 전쟁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심어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무신정권의 최이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특히나 그런 의지를 심어주게 하는 그런 행동을 지속적으로 남발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의 내용은 과거 우리 모습이지만 지금의 우리로 하여금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기념할 만한 내용도 있어서 여태까지 조명되지 않은 전쟁의 디테일들을 좀 묘사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은 여태까지 제대로 묘사되지 않았던 역사의 기록 중에서 우리가 되새길 만한 전쟁의 디테일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전쟁의 디테일 중에서도 개전 초기의 디테일들인데요. 그러면 일단 오고타이칸의 시대에 고려와 몽골의 전쟁, 즉 여몽전쟁이 어떻게 막을 열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묘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27년) 오고타이칸은 쿠릴타이에서 몽골 제국의 2대 칸으로 선출되었다. 그리고 1230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금나라 공격에 나서 1234년 1월 금나라를 멸망시키게 된다. 하지만 몽골 제국의 동방팽창은 금나라 정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오고타이칸은 금나라를 공격하는 동시에 만주, 한반도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고려와 인연이 있는 인물 하나를 불러들였다. 살리타이 장군, 그대가 아버지 칭기스칸의 시절에 고려의 장수들과 형제의 맹약을 맺었던 바로 그 장군이라고 들었네만. 네, 그렇습니다, 대칸. 허나 유감스럽게도 고려와의 관계는 그 시절 이후로 계속 나빠지고만 있습니다. 그래,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아버지 칭기스칸도 종종 그 점을 걱정하시며 외교적인 해결을 보기 원하셨네만 태묵의 숙부의 보고를 들으니 고려에 파견한 우리의 사신인 저고여까지 살해되었다고 들었네. 그를 살해한 것은 누구인가? 고려인가? 그렇다면 절대 묵과할 수 없는 일이야.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확실치 않습니다. 고려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동진국 거란 놈들의 이간책일 수도 있습니다. 책임이 있든 없든 뭔가 일목요연한 해명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우리가 가라키타이와 오라즈먼정으로 서방에 가 있는 동안 우리의 사신이 살해된 마당에도 꿀먹은 벙어리같이 굴고 있구만. 더 이상 잠자코 넘어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 살리타이, 자네를 원수로 임명하겠으니 고려 측에게 우리 측 사신 사망에 대한 조사와 해명을 요구하고 우리의 허점을 노린 동진국을 정벌하도록 하게. 명령 받들겠습니다. 살리타이는 고려에게 저고여 사망의 경위를 추궁하는 사신 아투를 파견하였다. 하지만 고려에서는 몽골의 사신 아투를 구금하는 등 알 수 없는 지연 전략으로 일관했다. 이에 살리타이 원수가 이끄는 몽골군은 1231년 고려로 진공했다. 고려에 대한 몽골의 첫 번째 무력 행사이자 앞으로 장장 29년 동안 계속될 전란의 시작이었다. 몽골의 살리타이는 먼저 고려 서북방의 극단에 있는 함신진, 오늘날의 의주 땅을 공격하기 위해 나섰다. 몽골의 대부대가 압록강 북방에 집결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고려의 지휘관 조숙창은 서둘러 전령을 불러들였다. 다들 알다시피 이곳 함신진을 노리고 몽골의 대부대가 몰려들고 있다. 한시가 급하니 문답을 주고받을 여유가 없다. 너는 서둘러 이 사실을 서북면 병마사 박서 장군에게 알리고 곧바로 남하하여 이 장계를 조정에 올리도록 하라. 어서 서둘러 떠나라. 네. 부사 전관은 들으시오. 네, 방수 장군. 부사 전관 여기에 있습니다. 그간 방비를 제대로 못해 좀 어수선하긴 하지만 부사는 아군 3,000명을 서툴게나마 방비하여 이 성을 굳게 방어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시오. 물론입니다. 이곳을 오랫동안 지켜내야만 몽골군의 남진을 지연시킬 수 있겠죠. 하지만 그간 북방으로부터 병고가 없었기에 방어를 위해 비축해둔 무기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젠장. 달리 방도가 없으니 없으면 없는 대로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중원군이 도착할 테니 그때까지만 버틸 수 있도록 합시다. 몽골의 원수 살리타이는 직접 지휘하는 7,000여 병력을 투입하여 1231년 8월 10일 함신진을 포위 공격하였다. 함신진의 고려군은 첫날 전투부터 몽골군 100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으나 불과 하루의 전투로 화살과 바위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게다가 몽골군이 함신진 주변의 모든 통신을 차단하자 함신진의 방수장군 조숙창과 부사 정가는 불과 이틀을 버티지 못하고 몽골군에게 항복하고 말았다. 개전 불과 이튿날에 함신진을 교두보로 확보한 몽골군은 이곳에서 정군을 남노군, 북노군, 봉군의 3개 제대로 재편하였다. 조전부터 징조가 좋구만. 여기서 군을 3갈래로 나누어 진격하겠다. 먼저 고려의 수도로 향하는 길을 뚫어줄 선봉. 그 역할을 할 남노군은 고려의 해안에 있는 성을 차례로 공략하면서 내려간다. 정주부터 시작하여 절주를 거쳐 청천강을 도하하여 청천강 남방에 안북부로 진출하겠다. 그리고 제2군, 나는 봉군을 지휘하면서 남노군의 진출 경로를 뒤따라 남하하면서 경우에 따라서 남노군을 지원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제3군은 우리의 후방을 책임질 북노군이다. 우리가 해안을 통해 남하하는 동안 너희는 고려의 내륙을 통하여 남하하면서 청천강을 건너 남노군과 함께 청천강 남방의 안북부를 협공하도록 하겠다. 그 이후에 북노군은 청천강 남북으로 가며 고려군의 반격에 대비한다. 3갈래로 나뉘어 2갈래의 부대는 해안을 따라 1갈래의 부대는 내륙을 통해 남하하여 청천강 남방의 안북성을 협공하는 것이로군요. 바로 그렇다. 해안을 따라 속도감 있게 돌파하면서 내륙의 반발을 제소하는 것이지. 그 이후에는 청천강을 무사히 도하해 안북성을 제2의 교두보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북노군이 남하한 부대의 후방을 든든히 지켜줘야 할 것이야. 네, 상황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전방에서 적을 막아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는 해도 고려의 대비가 너무 미흡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미흡한 초전에서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사실 이런 모습이 임진왜란 때 부산진전투에서도 나타나게 되죠. 전투 직전에 정발 장군이 사냥을 나가 있었는데 국가 시스템 전반의 경계 문제가 상당히 소홀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발 장군은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옥쇄하면서까지 부산진성을 지켰으니까 결코 욕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분이죠. 그런데 여몽전쟁의 서전은 이 부산진전투보다도 훨씬 더 허망하리만치 모든 요소가 결핍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초점만 봐도 무신정권이 얼마나 해이한 대응을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단순히 무신정권뿐만이 아니라 이 최전방을 담당하고 있는 장수 조숙창이 얼마나 해이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조숙창 같은 경우는 과거의 강동성 전투에서 원수를 맡았던 조충의 아들인데요. 아버지 조충은 몽골의 칭기스칸에 의해서 통치받고 있을 때 몽골과 첫 번째 인연을 맺었고, 아들인 조숙창은 그 칭기스칸의 아들인 오고타이 칸이 통치를 시작한 이후로 몽골과 첫 번째 대면을 하게 됩니다. 참 이대를 걸친 얄궂은 인연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만남에서 조숙창이 참 어이없게도 하루 만에 항복을 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성이 방어태세를 제대로 갖췄다면은 하루 만에 이 무기 같은 게 동인할 정도로 부족하리란 생각이 안 드는데, 하루 만에 투척 무기가 부족했을 정도로 전쟁의 대비가 소홀했고 결국엔 몽골군이 하루 만에 항복을 얻어내게 되는 시츄에이션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무튼 이 교두보인 함신진을 몽골군이 쉽게 공략하면서 이제 몽골군은 청천강 도하를 목표로 하게 됩니다.
압록강에서 180km 정도 남하하면은 이 청천강이 있는데, 이 청천강을 남하하게 되면은 다시 개성까지 250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청천강을 도하하는 걸 목표로 군대를 세 갈래로 조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살리타이는 남노군을 앞세워가지고 고려의 해안을 따라서 남하를 하게 만들고, 자신이 이끄는 봉군이 그 남노군의 뒤를 쫓게 됩니다. 그리고 북로군 같은 경우는 고려의 내륙으로 들어가가지고 내륙을 휘저으면서 남하에서 청천강 남방에 있는 성을 협공하자, 이런 작전으로 나서게 됩니다. 그러면 가장 위협이 될 거는 몽골의 이 남노군이 되겠죠. 이제 이후의 이야기는 여건상 다음 시간에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대로 다음 시간에는 고려의 지방군이 몽골의 남노군과 어떻게 투쟁해 가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이 상황에서 발생하는 굉장히 인상적인 일화에 대해서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몽골군이 남하하는 과정에서 고려의 중앙부에서는 어떤 대응을 보이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방송도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방송이 재밌거나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또 댓글로 이 방송에 대한 피드백이나 응원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 방송을 지속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